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뭐 제가 주인공은 아니고요. 제가 전화를 다 드렸었어요. 한 분 한 분 어제 전원에게 전화를 드렸었고요. 모두 다 오시겠다고 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예. 자,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은 오늘 저자분에 대한 소개가 제가 약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자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사실은 공익을 위해서 많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도시계 기술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뭐 공인중개사 이런 직업은 들어보셨지만 도시계 기술사 굉장히 생소하시죠. 도시계 기술사들이 하는 역할은 예를 들어서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했는데 이 용산을 새로 도시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교통 혹시 여기에 건물을 높게 지으면은 교통이 막히진 않는가. 그래서 교통평가를 해야 되고요. 혹시 산업단지 같은 게 들어오면 환경적으로 오염되지 않을까. 환경평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 계획을 알차게 짜야지만 더 가치 있는 도시가 되잖아요. 그런 도시 계획을 하고요. 그런 일을 전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직업이 도시계획 기술사란 직업이고요.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도시계획 기술사는 약 200여 분 정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200여 분 중에서 한 분을 만나 뵙는 거고요. 아주 멋진 분이시죠. 예전에 그 도시계획과 부동산 투자 혁명이라는 책을 발간하셨고요. 이번에 두 번째 책인 부동산 핫플레이스를 또 발간하셨습니다. 자, 최현욱 이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현욱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너무 거창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열심히 이제 전공은 이제 도시계획을 전공을 했었고요. 예, 각종 관련된 업무들 많이 했었던 하다가 이제 관련 자격증이 도시계획 기술사 자격증이 취득을 하게 됐고 관련 업무를 약 20년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이제 업무들을 좀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는데 그때가 이제 2012년이었어요. 각종 이제 법률, 제도, 정책 개선이랄까 계획 수립에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뭐 헌법 불합치 판결도 있었고 또 국토계획법 개정도 있었고 다가오는 2020년 7월 1일에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나 뭐 지자체 또는 뭐 다른 방안이나 대안들이 있을까? 뭐 그러기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예.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2016년이었는데 도시계획과 부동산 투자혁명 2020년 다가올 2020년 7월 1일에 도시계획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됐을 때 굉장한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했던 책이 이제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과 부동산 투자 혁명이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했던 작업은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이었습니다. 전국 3,800만 개 필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물건이나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들을 같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업을 이제 쭉 진행을 하면서 그 성과물로 핫플레이스 저희 프로젝트 명을 핫플레이스 프로젝트라고 했었고요. 어디가 뭐 감히 한번 추정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1년 내지 3년 이후에 성장할 또는 가치가 상승할 지역이 어디일지를 감히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을까라는 미션의 프로젝트에 저희가 시도를 했던 거고요. 그 성과물로서 이제 저희가 웹사이트를 하나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리는 그런 자리가 돼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출판 기념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시간은 일부는 책 소개하고 저자 특강 관련된 이제 간단한 책 내용들을 물론 많이 책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간략하게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가치 분석 시스템 소개가 있는데 제가 그냥 이어서 같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3부에서는
랜드프로 이진호 교수님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쭉 보시다가 마지막에 핫플레이스 사이트를 활용해서 전반적인 지역 계획이라든지 정책 계획 분석을 통한 다음에 지역에 대한 개발적인 살펴보는 방안들 실제로 보여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소개인데 프롤로그의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왜 투자하십니까? 저희가 도시계획과 부동산 투자혁명 때도 그랬고 핫플레이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몇 가지를 좀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 견해, 인식 그리고 부동산 투자 대상 물건을 발굴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물건 투자를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만을 추구하는 그런 탐욕적인 투자가 아니라 같이 그 지역이라든지 물건, 부동산 전체 가치를 상승시키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 어떻겠는가 그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관하는 강의에서는 항상 많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투자하십니까? 대부분 다 이제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시죠. 물론 이제 금전적인 이득 당연히 있으니까 투자를 하시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더 이제 훨씬 더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나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많이 드린다는 얘기가 이제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마당은 크게 4개 마당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마당은 부동산 투자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지금까지의 부동산 투자,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인구 증가, 도시 확장, 계속 이제 성장하던 시대의 부동산 투자. 그 당시에는 만들면 팔리던 시대, 뭘 사도 오르던 시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첫 번째 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둘째 마당도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미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 있고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공개가 되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어떻게 노력하고 움직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마당은 제목을 이제 천기누설 이렇게 지어봤는데 빅데이터가 알려주는 핫플레이스 프로젝터 2018에서 2020년 최근 향후 1년 내지 3년 정도만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날씨를 예측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일 날씨나 이번 주말, 다음 주 일주일 정도까지는 예측을 하지만 한 달 뒤에 1년 뒤에 오늘의 날씨는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1년 내지 3년 정도까지만 예측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했고 이런 분석을 통했을 때 여기가 예를 들면 지수로 환산했을 때 얼마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등급으로 봤을 때 얼마일 수가 있다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셋째 마당에서 각 파트별로 주제별로 투자 유망한 지역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제목을 핫플레이스 타운을 꿈꾸다 이렇게 해봤고요. 왜 투자하십니까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서두에 그 저자 소개하시면서 잠깐 말씀을 하셨던데 공공이 할 수 있는 일과 공공이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공 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공공 파트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재원과 굉장한 시스템, 행정, 절차를 다 거쳐야 되고요. 공공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간에서 해줘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게 결국은 내가 가진 부동산, 자산, 가치를 상승하는 길일 것이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핫플레이스 이용 안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사이트가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고 물론 더 이렇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을 또 지켜보는 것도 좀 재밌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좀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전국 모든 필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그 부동산의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물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데이터들을 모두 모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의 추이를 분석해보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수화 또는 수치화해서 나타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한양대 유지영 교수님 그리고 정원진 변호사님 또 이제 회계사님 작가님 또 연구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책의 추천사도 좀 감사하게 써주셔서 굉장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개발자하고 회사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전문에서는 이렇게 아마 일반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잘 아시지는 못하실 겁니다. 도시계획이라는 파트가 그렇게 좀 일반화되어 있거나 대중적이지 않은 분야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발전한 분야입니다. 이촌 향도부터 해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막 집중되던 시대에 급격하게 신도시를 만들었어야 됐고 주택을 공급했어야 되고 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지방 분권이라든지 지방 지역 균형 발전 때문에 지방에 도시를 많이 개발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에 있어서 이제 같이 역할을 많이 했던 분야인데 도시계획 분야가요. 도시계획 독립 P&D라는 회사는 도시계획 분야 전문 업체고 중소기업에 속합니다. 주로 하는 일이 뭐 신도시 개발, 도시개발 타당성, 개발행위, 지구단위 계획,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각종 이제 토지를 형질을 변경한다거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경험과 전문성에 많이 축적을 하고 있고요. 전문성과 기술력 기반의 R&D, 연구 개발도 굉장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설립된 회사하고 사무실은 지금 문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조타운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정동 이쪽, 이쪽이 로데오 사거리 위쪽이고요. 이쪽이 예전에 문정역 아래쪽인데요. 뭐 예전에 비닐하우스만 있었던 걸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 가보시면 완전히 딴 동네가 돼 있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법조타운, 유통산업 법조타운으로 개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도시계획 기술사고 이제 2012년도에 어떤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서를 가지고 요거 그게 어떤 계기가 되었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뭐 활동들을 뭐 개별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서 물건 발굴 솔루션 프로그램인데요. 알토란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알토란도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핫플레이스 부동산 가치 분석 시스템 핫플레이스를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각종 공공 파트에서도 많이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달에 도시계획과 부동산 투자혁명 책을 출간했었고요. 핫플레이스 관련해서는 공간 분석 관련된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특허 한 건이 등록이 완료되었고 추가로 2건은 특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2018년 5월 출간된 부동산 핫플레이스 책 출판 기념회가 되겠고요. 핫플레이스 오늘은 출판 기념회 겸 그 핫플레이스 사이트 오픈하는 날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좀 의미 깊은 날이고 뜻깊은 날이고요. 그런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 좋겠지만 전체적인 목차, 흐름 그리고 뭐 또 책에 담지 못했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들어보시면 좀 현장감 있게 느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크게 부동산 투자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산업혁명 시대 부동산 투자 그리고 지금 계속 앞으로도 계속 강조될 텐데 법률이 알려주는 투자 유망 지역 그리고 데이터가 알려주는 투자 유망 지역 법률과 데이터는 계속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물론 법률이 알려주진 않죠. 알려주진 않지만 법률이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사항을 이제 잘 알고 투자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데이터가 이러저러 하니까 이런 데이터가 이러저러 하니까 이런 지역이 어떠하지 않겠는가 라는 인사이트를 얻어내자는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직접적으로 알려주진 않지만 우리가 이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물건에 투자하십니까? 지금 뭐 투자하고 계신 물건이나 관심 갖고 있는 물건이 은행 금리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거죠. 예, 뭐 은행 금리보다 당연히 수익 높으니까 투자를 하시는 거죠. 정책 계획이나 행정 계획, 뭐 이제 대부분 다 부동산에 관심 있어서 오셨던 분들이니까요. 그 지역에 행정 계획이나 정책 계획이 있던가요? 예를 들면 뭐 시장이나 구청장이 뭐 이렇게 뭐 공약을 했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다든지 살펴보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주변의 상황을 좀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유동인구가 어떻든지 또는 뭐 카드, 상권 변화가 어떻든지 또는 뭐 건축 행위가 어떻든지 영업 허가가 어떻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고 있나요? 이런 것들 분명히 살펴보고 물건을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전혀 어떤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았고 데이터도 없이 그냥 뜬 소문이라든지 주변 얘기만 듣고 투자했던 것들을 저희가 뭐 굉장히 과감한 명제를 던졌는데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는 구석기 시대의 것이다 라고 좀 조금 격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제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 대박 성공 신화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가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뭐 좋은 투자 유망한 물건을 잘 고르면 뭐 아마 저희 어떤 로직을 통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대박이 났다라고도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추구하는 것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물건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건이 결국은 성공으로 이끌어 줄 테니까요. 어쨌든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부동산 핫플레이스 책은 이제 핫플레이스 25 부동산 가치 분석 시스템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 트렌드, 그리고 법률이 알려주는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 데이터가 알려주는 부동산 유망 지역,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했을 때 하는 것이 이제 핫플레이스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요. 정책 계획과 법률에 의한 투자 유망 지역이나 투자 유망 발굴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얘기하는 게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물건이나 지역을 분석하고 발굴하고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유망 물건 발굴 서비스가 이제 핫플레이스 25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인데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예전 데이터긴 하지만 한국 부자들의 재산 형성 방식을 보시면 부자들의 재산은 2011년 데이터였던 것 같은데요. KB금융지 매년 연구소에서 이제 발간하는 자료들이고요. 62.2%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재산 형성했었다. 그리고 종잣돈을 마련했던 방법은 개인 사업 수입이 32%로 가장 많긴 하지만 종잣돈 마련도 부동산 투자였다. 뭐 이건 이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 보시면 좀 잘 아실 겁니다. 어디 있다가 사업을 하시다가 이전을 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사업해서 벌었던 수익도 있겠지만 부동산 이전하면서 얻었던 수익들이라든지 뭐 일부러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사업체가 앉아있던 부지가 가치가 상승되면서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현재 자산 축적 방법들도 이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대한 이제 매년 금융권에서 이게 연구 보고서를 많이 내는데요. 이제 좀 이따 오늘 7월 7일이니까 뭐 곧 2018년 거도 나올 것 같습니다. 2017년 부자 보고서를 보니까 아직도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적정 기대 수익률 달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대상 부동산도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고요. 부동산 투자 유형 중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국내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고, 이게 참 재밌는데 경제적인 은퇴 준비 방법인데 일반인들하고는 굉장히 상반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뭐 이렇게 주식, 연금,
직간접 투자 쪽으로 비중을 늘려서 노후를 준비하는데 정반대로 이제 부동산 물론 수익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부동산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준비하는 부동산 노후 은퇴 준비 방법이더라라는 걸 보고서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투자는 구석기 시대의 것이다. 뭐 좀 빙산의 일각이나 어디 뜨는 소문 근거 없는 얘기. 지금 우리나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또 요청을 하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 다니까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라는 얘기는 이제 뭐 그런 얘기만 듣고 투자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보고요. 충분히 과학적인 부동산 물권 방법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영화 머니볼인데요.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빌리빈 단장 메이저리그 야구는 빌리빈 단장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어떤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성과 위주로 결과 위주로 선수를 선발하거나 어떤 구성을 했었다면 빌리빈 단장 이후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제 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홈런을 잘 치는 선수보다는 출루율이 높은 선수를 더 선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 해서 이제 어떤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던 어떤 하나의 뭐 사건이랄까 계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 핫플레이스 사이트도 어찌 보면 지금 요 시점이나 요 기준에 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의 방식, 기존에 했던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고요. 투자, 유망, 지역, 물건 발굴하는 방법도 좀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바꾸자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가져온 다음에도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예전과 다르게 단순 트레이딩이나 뭐 눈 가리고 이렇게 다르게 방법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영향력 주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 문화를 바꾸자는 제안을 드리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던 얘기겠지만 항상 계속 이제 리마인드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안전성, 3원칙인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을 봐야 되고요. 부동산 투자의 절대 원칙은 입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로케이션. 물론 그 거리라든지 지역적인 입지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가 또 이제 주의를 깊게 가져야 될 사항은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인가에 대한 사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데이터의 변화를 보이는 지역인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좀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입지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입지, 위치라고 이해를 하지 말고 어떤 규제, 어떤 데이터, 어떤 변화를 보이는 지역인가. 그런 측면에서 입지를 이해하는 것도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이제 쭉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점들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 투자 이제 부동산 굉장히 막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전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에 남한 인구가 5,200만을 정점으로 계속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2030년 이후부터는 부동산 수요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한 2020년 중반 이후부터는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은 하락 곡선을 그릴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은데요. 반대로 얘기하는 저는 이제 그 반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앞서 설명했던 사항들은 일반화의 오류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이나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지 일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보편화시켜 적용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가치가 오르는 물건이나 지역이나 부동산은 있다라는 것이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뭐 물론 이제 본인 각자들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이 있다는 전제인데요. 첫 번째 조건은 투자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공감을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뜬 소문이라든지 근거가 없는 부동산, 그리고 주변에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또는 엔드 유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종 수요자, 마지막으로 쓸 사람,
이 땅을 마지막으로 쓸 사람이 누구냐? 정부나 지자체가 이 땅을 마지막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정부나 지자체가 쓰게 된다면 저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다른 사람, 쓸 사람이 정해져 있거나 하면 저는 임대 수입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쓸 것인지 그 셋 중에 하나가 아니고 누가 쓸지 모르겠다인 상태의 물건은 투자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투자를 해도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뭐 세 가지로 구분하자면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고 산업이나 건축물의 변화가 많은 지역입니다. 계속 공장이 들어오고 있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정책계획, 행정계획. 많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많은 지역이 지금 쇠퇴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개설이 되면 지역의 가치가 상승이 되고 지역 가치가 상승이 되면 인구가 들어오게 되고 인구가 들어오면 또 기반 시설, 이게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정반대로 기반 시설 투자가 안 되면 인구가 빠져나가고 쇠퇴되고 기반 시설은 더 보충이 안 되고요. 세금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이런 악순환이냐 선순환이냐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공공의 역할이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고 정부나 지자체의 이제 정책적인 또는 행정적인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당장 이제 굉장히 전자기기들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전 세계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저희가 누리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IT 강국 대한민국이고요. 정부 3.0으로 되면서 대부분의 데이터 대국민 서비스가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정부 친화적인 그런 인사는 아닌데 뭐 이렇게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 명확하게 질문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뭐 잘 명확하게 대략 개념적으로 보자면 가상의 물리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사물을 움직이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물리적인 시스템을 움직이는 상황이 됩니다. 뭐 어렵게 볼 것 없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뭐 드론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기계가 물리적인 것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되는 거죠. 기계들끼리 통신을 하는 세상이 되는 거고요. 이것의 가장 근원으로 들어가자면 기반 기술은 기초 재료이자 쌀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럼 나중에 뭐 AI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뭐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데이터가 없는 일, 데이터가 없는 분야, 데이터 있는 분야는 기계가 훨씬 더 잘할 겁니다. 훨씬 빠르고요. 이세돌이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했는데 사람하고 자동차하고 달리면 사람이 질 수밖에 없죠. 사람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싸움하는 기계나 산업에 있어서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고요. 데이터가 없는 분야에서는 사람이 활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얘기도 좀 그렇지만 현실에서 보면은 뭐 이미 암 진단하는 그 질병에 대한 진단, 처방, 오진율이 왓슨이 훨씬 더 오진율도 낮고 처방에서 예후도 훨씬 더 좋고요. 이미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 왓슨이 이제 계속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켄쇼라는 기업이 있다는데 예전에는 이제 어떤 사안이 예를 들면 뭐 어떤 전쟁이 터졌다 또는 뭐 화재나 홍수 또는 어떤 뭐 큰 이벤트가 터졌다 이랬을 때 이런 세계적인 이벤트가 어떤 주식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들을 애널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아주 그 분석을 하는데 이틀 내지 3일
하루 내지 이틀 꼬박 걸려가지고 이제 이 주식이 오를 것이다 또는 저 주식은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돼버린 게 켄쇼가 모든 데이터를 다 실시간 구독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5분 내로 애널들한테 그 결과치까지 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널들이 오히려 켄쇼로부터 구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올해 아마 몇 개월 전이었는데 그 역삼동에 이제 뭐 그런 그 어떤 시설들이 많습니다. 뭐 하는 애들이냐면 뭐 어도비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데서 이제 미션 챌린지 하는 애들이었는데요. 이게 참 이거 뭐지? 그 영화에서 보면 이게 해상도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끔 그런 장면이 많죠. 뭐 이렇게 CCTV 보다가 저기 확대해봐. 그러면 확대해보고 이게 현재 기술로 어떨까? 확대하면 당연히 해상도 깨지죠. 흐릿하고. 그게 지금 기술인데요. 이거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림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호숫가에 배 요트가 있는 것 같고 저기 밑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요구를 했다라고 치면요. 이 그림 밑에 뭔가 이렇게 희미한 것이 있는 것 같아. 요거 확대해봐. 이걸 2배로 확대를 하는 거죠. 2배로 확대를 해도 이게 뭔가 형체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상황,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로직을 만들어 본 거죠. 예를 들면 선이 이제 2배로 확대를 시켜보자. 그리고 중간에 비는 것은 그냥 연장을 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색깔이 노란색이고 녹색이 따라간다면 뭐 여기는 가운데 비는 값은 주황색을 넣으면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2배가 되는 거죠. 4배가 되고 16배가 될 텐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방법을 좀 바꿔본 겁니다. 그러니까 케라스, 뭐 텐스플로 이런 그 아주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인데요. 계속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그림을 하나 주고 정답 그림을 줍니다. 정답 그림은 뭐 돌멩이였어. 이런 그림을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애큐러시,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학습 데이터가 있고 이제 검증 데이터가 있는 거죠. 학습 데이터 수십만 장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줬을 때 정답률이 95% 이상, 98%까지 도달하는지를 보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학습이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도비라든지 엔비디아 이미지 관련된 그 사업을 하는 업체들에서 어떤 미션을 줬냐면 요거를 4배까지 확대했을 때 요 이미지를 이 그림이 뭐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느냐라는 기술이 지금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뭐 지난 몇 개월 전에 그 역삼동에 있는 그쪽 컨퍼런스를 갔을 때는 16배 확대에 내가 챌린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16배 되는 만큼 확대를 했을 때 요 모양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아마 죽어 있는 밍크 고래일 가능성이 98%다 라고까지 나오는 거죠. 이 이미지 상으로서는 전혀 뭐 알 방법이 없던 상태였는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확대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또 옆에는 건축물 가설계인데 전산 쪽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인데요. 여러 가지 뭐 원천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지에 대해서 논리 연산을 통해서 건축물 배치를 해보는 겁니다. 규모별로 배치를 해보고 모양별로 배치를 해보고 그동안에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배치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토지이용 규제 요건별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각종 규제들에 관한 사항을 조건을 줬을 때 특정 부지에 대해서 건축물 배치가 가능한
모듈을 만들어냈고 요 모듈이 지금은 약 한 2~3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마 좀 있으면 30분 내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배치를 해본 다음에 최적의 건축물 배치한 3개를 제시하는 기술이 머지않아 개발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 건축 뭐 전공도 아니고 건축 분야랑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전산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인데 건축물 가설계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솔루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사 한 분만 자문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뭐 이런 상황들이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 시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바로 방금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기술의 발전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상상하거나 따라가기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급변하게 발전하는데 뭐 핫플레이스가 이 정도까지의 기술력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부동산 파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고 하는데 기술력이라든지 기술적 논리적으로는 좀 선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다 보면 저희가 나름대로 자신감을 많이 가지는 게 데이터가 공개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전처리하는 과정, 클렌징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노하우들이 계속 쌓여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좀 더 이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난 다음은 또 그 다음 시도하고 싶은 분야는 이런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애큐러시 98% 이상의 답을 내는 솔루션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연구 파트, 여러 분야에 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서두가 길었는데 법률에 근거한 투자 그리고 데이터에 근거한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 이름을 핫플레이스라고 한 이유가 일반적으로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여행지, 음식점, 카페 거리를 말하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부동산 투자 차원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산업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행정계획, 재정계획, 지원계획 있는 지역.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이제 땅값이 오를 지역이라고 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좀 가치가 오를 것인가 그 명확한 답을 좀 간단 명료하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추진한 것이 이제 핫플레이스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소론이었고요. 급하게 달려왔는데 법률이 알려주는 아까 말씀드렸죠. 법률이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이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이 물건, 이 지역이 투자 유망하다는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을 발굴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가 보상 투자 물건입니다. 보상금이 나오는 물건이에요. 경매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매 공매가 한 6개월 전부터 길게는 한 1년 반, 2년 전부터 쭉 진행된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한 6개월 전에 시작되고 그런데 어제 또는 한 달 전에 보상 공고가 날 수가 있죠. 그 타이밍을 노리게 된다면 보상 투자 물건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전체 물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보상 공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매칭되는 물건을 찾으면 보상 투자 물건을 투자하는 게 되는 거고요. 개발 사업 예정 지역 물건인데 개발 예정 지역 이거 뭐 누가 그러던데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공개되고 있고 굉장히 단계별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개발 예정 지역 뭐 예를 들면 편입부터 해가지고 환평이라든지 각각의 데이터들에서 보면은 개발사업 예정 지역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 해소 물건인데요.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토지 이용 규제가 해소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두 가지가 입지와 규제. 입지는 바꿀 수가 없어요. 부동성, 부정성이 있기, 부동산의 특징이 부동성, 부정성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입지의 특성 못 바꾸지만 규제의 특성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행정계획이라든지 정책계획. 그 민선 지자체장들이 예산을 쓰기는 쉽지 않지만 규제를 풀어주기는 정말 쉽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인기를 얻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용도지역 상향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인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추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 이용 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법률이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을 잘 더듬어 보면 이런 세 가지 유형의 물건들을 발굴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나눠드린 유인물의 6페이지에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 그림을 좀 잘 오늘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어제 뭐 늦게까지 요 그림을 작성하면서 이게 이 페이지가 모든 걸 다 말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모두 다 적용되지 않는데요. 자, 보시면 기초조사, 어떤 사업이든 간에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초조사를 하고 관리계획, 뭐 개발계획이 될 수도 있겠고 관리계획이 될 수도 있고 계획 입안을 합니다. 그리고 의견 청취를 하고 의회 의견 청취하고 신청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심의를 받고 결정 고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가 되고요. 그 다음 보상계획 공고가 나오고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그래도 협의를 안 되면 수용 재결 들어가고 뭐 이의 신청하면 홍행소송 되고 그 다음에 착공, 준공 들어간 다음에 개발행 허가 뭐 나오고 나면 또 건축 허가가 나오고 영업 허가, 유동인구 이런 형태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황이 법률 현행 우리나라 행정계획, 정책계획은 거의 이 순서에 따라서 가고 있고요. 자, 이제 전체적인 것 중에서 빠지는 것들이 있는데 행정계획, 사업계획이니까 예를 들면 뭐 정부 정책 발표 또는 지자체장의 어떤 공약 뭐 그런 것들이 행정계획, 사업계획이 되겠죠. 그리고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볼 때 연간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요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렇게 된다 안 된다라고 확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그것만 믿고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좀 규모가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뭐 공항, 항만, 철도 이런 것들은 예타 투자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KDI라든지 뭐 국토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랍니다. 그래서 노선을 정하고 예를 들면 철도 노선이라고 한다면 신설 역세권 계획까지는 하긴 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그야말로 예비 타당성 조사예요. 그 절대로 그게 결정된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게 BC 1이 안 넘으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수익 BC 베니핏 퍼 코스트가 1이 넘어야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 다 보면 0.85, 뭐 0.9 뭐 이러다가 그게 한 5년, 10년 후에 또 다시 신청했더니 1점 얼마가 되어서 뭐 적극 추진을 하게 되었고 모 지역 국회의원이 뭐 예산을 얼마를 따왔고 뭐 플랜카드 막 걸리고 그러죠. 이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 요 단계도 그냥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투타심입니다. 투자 타당성 심의.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들어갈 경우에는 정부 예산을 투자하는데 이게 타당하냐 합리적이냐에 대한 투자 타당성 심의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잘 공개되진 않지만 이제 투자 타당성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현실적으로 보면 나라장터 사이트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설계를 할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할 업체는 이제 신청하세요라고 이제 공고를 합니다. 그게 나라장터에 이제 발주 공고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부터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될지 안 될지 이렇게 좀 까뭇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정확하고요. 나라장터에 떴다라고 하면은 뭔가 진행이 되는 거. 물론 이 이후에도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 수립 다 하고 했더라도 뭐 계획 수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나라장터에서 이제 하고 나면 설계를 진행을 하고 기초조사하고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입안을 하고 의견 청취를 하는 중간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게 도시계획 분야가 조금 이렇게 완벽하게 데이터는 안 올라오는데 다른 분야는 잘 올라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면 만제곱 미터 이상의 대상 사업이거나 하면은 환경영향평가 사이트에 초안 의견 공람 공고 올라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아무런 의견이 없어요. 잘 들어가 보지도 않고 대부분 다 그냥 의견 보면은 공람을 했는데 의견 없음. 뭐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일반인들이 누가 들어가 보겠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맹꽁이가 어땠네, 개구리가 어땠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뭐 맹꽁이가 더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어쨌든 초안 한번 하고요.
또 마지막 결정되기 전에 본안 한번 더 올라와서 이런 것들이 반영해서 이제 계획안을 좀 수정을 합니다. 좀 반영을 하고 수정을 하고 한 다음에 관계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가 나는데, 결정고시가 난다는 얘기는 저 때부터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결정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결정고시 단계에서,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개발 사업이라든지 있어가지고는 결정고시가 되면서 토지이용 규제가 되면서부터는 개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뒤에부터는 간단합니다. 뭐 사업 실시계획인가, 이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인가고요. 이때 조서의 맨 마지막에 항상 달리는 것이 편입 토지 조서, 그리고 편입 지작물 조서 두 가지가 달립니다. 편입 토지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몇 번지 누구 소유, 권리 관계자, 또 이렇게 뭐 권리권자 어떻고, 뭐 보통 별표 뭐 성만 있다든지 땡땡 처리를 많이 하는데요. 쭉 해서 당신 땅은 편입되었습니다라고 공고를 하고 고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상계획 공고하고 열람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손실보상협의부터 쭉 진행이 되죠. 지금 별도로 이렇게 양쪽 끝에 표현을 한 게 부동산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데이터거나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핫플레이스 사이트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미칠 만한 데이터들이고, 지금 어떤 물건 주변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사이트가 핫플레이스 사이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계속 그 데이터를 좀 클린징하는 과정, 또 좀 점검하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 유형들을 계속 모으고 있고, 또 한 가지 고민은 있는 게, 이제 뭐랄까, 이게 데이터의 그 가치나 가격에 대한 사항인데, 좀 여러 가지 좀 조금 분분한 게 있어서 이제 약간 민감한 것들은 뭐 별도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이제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보상이라고, 이게 보상에 클릭하면 많이 나옵니다. 또는 편입 클릭하면 많이 나오고요. 그럼 되는데, 법적으로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데요. 간혹 보면은 14일 이후에도 남아 있어야 된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14일 이내에 뭐든지 다 체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중이고요. 한국감정원이라든지 각종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대부분 다 검색을 해보면 확인은 가능한데, 내가 뭐 관심 있는 지역이라고 계속 이렇게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핫플레이스 사이트는 그냥 그런 것들을 전국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모아놨다, 내가 일일이 맨날 관심 가지고 들어가 보지도 않아도 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투자 물건 추적 관찰인데, 이게 보상 공고 나온 것들도 있고 또 편입이었던 것들도 있는데, 저희가 2012년부터 쭉 진행을 했었고, 지금 계속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는데, 보상 투자 나온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연환산 수익률, 투자 기간이 3개월에서 최장 2년을 안 넘었습니다. 3개월 내지 23개월 안에 거의 다 보상이 다 나왔고요. 연환산 수익률,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뭐 매수 주체는 개인으로 본다든지, 기간별 양도세를 적용한다, 사업비는 20% 적용하고 대출 이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으로 해서 검토를 해봤을 때 연환산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30-40% 이상, 최대 200% 이상까지, 2배 이상까지 나온 물건들을 보면 보상 투자도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거에 대한 입증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례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갖춰가면서 개인적으로 지금 뭐 매일 아침 오전 6시가 되면 메일링이 가능한데요. 데일리 리포트를 나오는데, 2017년 9월 18일이었고 공매 물건 중에서 요 물건이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더라 라는 메일이 왔길래, 이제 보상 투자 직접 어쨌든 저희도 레코드가 이렇게 제가 추적 관찰했던 것뿐만 아니라 레코드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한번 투자를 해봤습니다. 2017년 9월 18일 메일링 왔던 거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물건 검토를 했던 거고요. 밀양에 있던 공장 창고 물건인데, 이게 지금 일반
경매 사이트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그냥 뭐 폐음식점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의 그 가치나 특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른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물건은 보상 투자 물건이었어요. 보상 받는 물건이었어요. 식당이고 제가 뭐 식당 할 건 아니고요. 뭐 국도 변에 이런 폐 식당인데 요 국도가 이만큼 확장한다는 거고 여기에 있는 요 위에 있는 식당을 전부 편입을 해야 도로 개설이 된다는 얘기구나. 그럼 바로 보상이 나오겠네. 그리고 토지 조서를 확인해 보니까 다 나오는 거고요. 뭐 그 당시만 해도 엑셀인데 지금은 이 엑셀 수지 분석기를 그 저희 웹사이트에 그 지금 탑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거의 가능합니다. 숫자만 오르내리고 내 조건에 맞는 거 클릭들만 하면은 타당성 모두 바로 가능합니다. 아마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 사업 시행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이거 직원들 시키면 하루 이틀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굉장히 간편하게 수지 분석 가능하도록 기능을 좀 탑재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조서를 확인해 보니까 보상 물건 조서에 다 나타나 있었고 9월 29일 낙찰을 받았습니다. 쭉 받았고 잔대금을 낙찰받은 다음에 작년 11월 21일 납차 잔대금 1억 1,070몇만 원을 납입을 했었죠. 그리고 1월 달에 손실보상 협의 공문을 받은 다음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전 불만 없어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해서 보상금은 2월 10일 날 수령을 했습니다. 매입금 1억 2,300인데 보상금 1억 3,500. 잔금 투자 기간은 2.5개월. 그러니까 3개월 미만으로 해서 그냥 뭐 입찰금이야 10%니까 뭐 그렇게 부담이 크진 않고요. 잔대금 1억 1,700은 2달 반 넣었다가 다시 회수를 한 거죠. 연수익률로 따지면 10% 이상 뭐 이렇게 양도세라든지 다 공제를 하고요. 충분히 가능하더라. 레코드가 필요해서 한번 시작을 해봤던 사례로 봤던 상황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보상 투자고 두 번째가 개발 사업, 세 번째가 행정 계획인데 그 두 번째입니다. 개발 사업, 개발 계획. 이게 뭐 구분을 하자면 모든 지자체에서 이제 연간 사업 계획을 다 공제를 하고 있으니까 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약이거나 계획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연간 사업 계획에 올랐으면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철도 DB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상당히 이제 뭐 사설 사이트인데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합니다.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까지 제공되진 않지만 뭐 개설될 노선, 철도 계획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KDI 아까 말씀드렸던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 좀 굵직한 사업들 있죠. 이렇게 뭐 국도 1호선 또는 뭐 남양주의 뭐 오남 수동 이런 것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뭐 BC 1.0인지 0.8, 0.7, 0.8, 0.9인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됩니다. 참고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장터에 이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플로우 있지 않습니까? 그 플로우 상에서 내려오는 단계 중에서 이제 이거는 발주가 되는 사이트인데 나라장터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요것들 사실은 원체 많은 예를 들면 뭐 공공기관 비품 구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거 비품 구매하는 것도 다 저기 다 뜨니까 좀 굉장히 번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다 들여다보기는 좀 쉽진 않고요. 그런다고 했을 때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발주 사업들이 나오는데 지금 해상도가 좀 낮아서 그런데 제가 이걸 어제 화면 캡처했는데요. 고양 테크노밸리 사업 발주가 됐었고 또 파주 풍무 하여튼 세 군데 한번 볼까요? 눈들이 말똥말똥해 주셔가지고 어제 저녁에 제가 화면 캡처한 건데요. 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것들 보니까 이제 광양 쪽에 뭐 도시개발 사업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사업이 있는 것 같고요. 군부대 이전은 그렇고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위치 대충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말도 많고 막 굉장히 설왕설래했었는데 아마 나왔네요. 6월 26일 발주가 되었네요. 예. 요거 발주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포고촌 2주구 공공주택지구 LH에서 하는 임대주택 사업 지구인 거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촌 2주구 위치가 어딘가 뭐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진행되나 보다.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사업 조사 설계, 뭐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부천 역세권의 개발 사업이 진행되나 보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구리 갈매 역세권 여기도 이제 LH에서 하는 공동주택지구 진행되나 보다. 밀양 부북 공동주택지구, 예,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이 이제 어제 제가 화면 캡처한 거니까 뭐 그런 형태로 어디에 무슨 사업이 진행되는구나,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구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구나,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영향 평가 정보 지원 시스템인데 여기 들어가면 10,000제곱미터 이상이나 3만 이상이라든지 환경영향 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의 사업들은 초안 의견 청취를 위해서 다 올라옵니다. 여기가 굉장히 어찌 보면 실질적이고 좋은 개발 정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굳이 들어가서 의견 안 다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연환경이 아주 양호한 지역이니까 뭐 그대로 보존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아마 여러 가지 사유가 제시되면서 기각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환경영향 평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어떤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의견을 받고 있구나, 뭐 이 정도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사업이나 개발 계획을 활용했을 때 어떻게 부동산 가치가 상승되는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2012년도에 장기 밀집형 도시시설 관련된 그걸 했었고, 이게 2013년도 상황인데 마침 지인의 공장 부지인데요. 이 전에는 도로가 여기까지였는데 이제 도로가 확장되면서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선 접근이 안 됐고 요 밑으로만 접근하고 굉장히 좀 허름한 공장이었는데 도로가 확장된다는 걸 이해한 다음에 추가로 부지 매입하고 1층에서 바로 붙여버리면서 공장이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완전히 전과 후가 굉장히 큰 차별성을 갖고요. 투자비 충분히 다 건지시고 지금도 훨씬 높은 임대 수익 가져오고 있고요. 듣기로는 또 한 개 층은 아마 뭐 비트코인 채굴업체가 들어와서 입주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상화폐 채굴업체라고 들었습니다.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2013년도에 저희가 뭐 기획을 시작을 해서 어떤 절차를 거친 다음에 준공을 했더니 이듬해 주변 토지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물론 아직 거래가 안 됐고 하지만 저렇게 개발행위 허가하고 건축행위만 함으로 인해 가지고도 공시지가가 저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와 규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농림지역이었는데 그 농림지역에 용도지역이 바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금 농림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면은 이제 농림지역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용도지역이 좀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지자체장 말씀드렸던 선심성 행정이 많은데요. 농림지역으로 이렇게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던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뭐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건데 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입안권자가 시장 군수고요. 결정권자가 시장 군수인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시장은 내가 입안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농림지역이었는데 뭐 어떤 특정 지역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이게 2.94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용도지역이 바뀜으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 비준표 상에서 이렇게 비준표를 나오기 때문에 토지이용 규제라고 하는 건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도지역 상향도 포함을 합니다. 또 용도지구, 예를 들면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는데 없어졌다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이었는데 없어졌다. 또 공항지구였는데 없어졌다.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뭐 도시계획 도로인데 도로가 해제가 됐다. 이럴 경우에 1.18이 적용이 됩니다. 모든 비준표가 다 물론 정확히 이렇진 않지만 비준표 기준이 되는 거죠. 이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물건이 어떻게 변화됐을 때 얼마의 상승 여력이 가능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수치화할 수 있을 테고, 물론 뭐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요.
뭐 완벽한 것도 아니지만 참고 수치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타 제한 지구가 없어졌을 때 또는 공항 지구가 없어졌을 때 이런 비준표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는 토지의 형상이 뭐 이렇게 부정형 또는 미접했었다가 도로가 개설되거나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지가 된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1.73배 뭐 하여튼 다 다릅니다. 지역별로 다 다르고요. 모든 지자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있는 비준표를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규제 해소 물건에 관한 사항인데 토지이용 규제 완화되는 지역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이 2018년 7월 7일이니까 이제 2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2020년 7월 1일이 2년이 채 안 남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가장 좋은 투자 타이밍이지 않을까. 2년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양도세 가면 양도세도 많이 다운되고요. 보상 받을 때 2년 지나서 받으면 다운 많이 될 테니까. 그리고 타당성 검토라든지 꼭 받으시고 컨설팅 꼭 받으시고 이게 왜냐하면 절세 효과도 상당합니다. 물론 이제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줄 건 아니겠지만 뭐 다들 좀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 비용이 다 고려가 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컨설팅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받으시는 게 좋고요.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시설이 그러니까 도로로 결정되어 있던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토지이용 규제가 해소된다는 겁니다. 토지이용 규제가 해소됐을 때 그 가치가 얼마나 상승하겠는가 앞에 좀 전에 봤던 이제 비준표를 통해서라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한 20%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저촉되어 있는 물건은 본래 가치 대비 20% 감가된 상태에서 평가가 되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이 8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건 8천만 원짜리가 아니고 본래 1억짜리인 거죠. 근데 이제 본래 1억짜리인데 8천만 원에부터 경매 감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유찰이 몇 번 되었다? 6천, 뭐 4천, 내가 5천에 가져왔다? 그러면 1억짜리를 5천에 가져온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또 좀 개별적으로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원체 자료도 많고 하니까 또 책에도 좀 많이 설명을 했고요. 전 도시계획과 부동산 투자혁명에서는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시설만 가지고 설명을 한 책이 전에 집필했던 책입니다. 지금 아직도 특별한 대안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139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마련하기 쉽지 않고요.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2013년 말 기준으로는 장기 밀집형 면적이 1406제곱킬로미터였는데 2017년 기준으로 805제곱킬로미터로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정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공원도 600제곱킬로미터 400으로 약 30%씩 절감이 되어 줄어들었다. 많이 해소했다. 많이 해제했다. 근데 이제 그 비용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비용에 관한 얘기는 없고 어쨌든 뭐 정부 자료를 보면은 2013년 대비 30%가 해소가 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비용에 대한 자료가 있었더라면 제가 좀 더 신뢰를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정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 부지에 대해서 급격하게 지금 변화를 주거나 매입을 하거나 보상을 했거나 하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토지공법이 쉽게 잘 바뀌지 않고요. 굉장히 좀 경직적입니다. 쭉 지내온 상황들을 쭉 보시더라도 1999년부터 2000년, 2005년, 2014년, 2018년 계속 이제 대책을 내어놓고 있긴 한데 정부가 발표나 보도를 할 때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거라고 하지만 토지주 입장이나 개인 입장에서 보면 또는 지자체, 말단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도 아니 뭐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지원한다는 것처럼 하지만 이자를 50% 지원한다는 얘기는 그럼 원금은 내가 내란 얘기고 국가에서는 이자만 50% 주고 나머지 50%는 나보고 내란 얘기인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데 뭐 정부에서는 그렇게 떠들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막 떠들썩하게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닌 상태입니다.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시설 물건들이 예를 들면 이런 물건들인데요. 요 블록 자체가 전부 근린 공원이었던 겁니다. 계획을 할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특정 지역에 공원으로 계획을 많이 합니다. 이 물건 일반 경매 정보지에서 보면은 뭐 그냥 논밭입니다. 논밭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경매 물건이고요. 공원 시설이고요. 2004년 경매 감정했을 때는 6억이었습니다. 누군가가 5억 1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10개월 후에 시세 감정을 해봤더니
이 물건은 6억짜리가 아니라 11억 6,900짜리다. 시세 감정했을 때, 그 경매 감정했을 때 대비 2.3배. 1년 만에 이분은 한 10개월 만에 어쨌든 시세 감정 보상을 받은 건 아니지만 시세 감정했을 때 당신 땅의 가치는 지금 당신이 받았던 거 대비 2.3배짜리입니다. 라고 이제 감정을 받은 거죠. 비싼 물건인데요. 5억 4천의 경매 감정이 시작됐는데 2개월 후에 누군가 5,800만 아마 지분이라서요. 5,8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이것도 이건 보상 감정이 나왔던 거고요. 2개월 후에 보상 감정이 진행됐는데 1억 6,900 약 2.9배 상승된 비용으로 2달 만에 보상 감정 가격을 통보를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되는 사례인데 2016년 2월에 8억 2,500이었는데 1년 지난 2017년 7월에 검증을 해보니까 18억 3,500으로 약 2.2배 상승해 있었고 이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8,300이었는데 3억 2,900으로 약 1.8배 상승해 있었고 시세 감정을 해보면 전부 아까 보셨던 그 비준표를 기준하기도 하고 또 지역 특성이 고려되기도 하지만 상당히 가치가 상승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들로 보면 이렇게 앞에 다 물건들이 비싼 것 같지만 이거 보십시오. 이거 물건이 700만 원짜리인데요. 여기 앉아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얼마를 썼냐면 401만 원을 써서 가져온 겁니다. 400만 원으로 충분히 가져왔고요. 저는 뭐 이런 물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든 써면 뭐 엔드 유저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정 안 되면 그분이 뭐 몇 자리로 쓰지 않을까요? 몇 자리라도 쓰면 되죠. 뭐 몇 자리로 쓸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엔드 유저가 정부나 지자체가 되면 제일 좋겠죠.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뭐 정 안 되면 자기 몇 자리로 쓰면 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를 준비해놨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예. 요거는 2,700짜리인데 1,601만 원에 가져왔고요. 뭐 아까 400만 원, 1,600만 원 이 정도면은 뭐 소액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묻어 놓을 만한 땅이나 투자 물건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예, 이렇게 가져왔던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가 알려주는 물건인데요. 예. 쭉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아까 전체 표에서 보셨지만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또 뭐 전화 통화, 카드 매출이 많은 지역, 개발 행위가 증가하는 지역, 예, 또 영업 허가, 영업 신고, 건축 허가, 뭐 거래량,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핫플레이스 주요 사이트, 그러니까 이 모든 정보들을 어디 한 군데 담았습니다. 웹사이트. 그러니까 지난번에 알토라는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는 주변 상황을 담기가 너무 힘들어서 방법은 웹사이트밖에 없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휴대폰 앱으로도 서비스하기에는 이게 데이터 양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이게 서버 부하라든지 데이터 양을 견딜 수가 없어요. 핫플레이스 웹 형태로 지금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뭐 아까 쭉 설명드렸던 형태 개발 배경들입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봤을 때 웹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 뭐 법률이나 데이터에 근거한 서비스가 없더라. 뭐 이건 저희 도시계획 쪽에 아주 전문성이 있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제 또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것은 도시계획 분야의 어떤 방법론에 대한 개선입니다. 모든 국토계획부터 해서 지역 건축계획까지 올 때 전부 기초조사하는데 이거를 할 때마다 따로따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25m 바이 25셀 단위로 쪼개놨기 때문에 그 셀만 가져오게 되면은 필요한 지역에 그 셀만 가져오게 되면 최근 5년간, 최근 20년간, 최근 5년간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시계획 분야의 기초조사 방법론의 개선 측면도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한 가지고요. 또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급 정보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일에 파묻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데 도시계획이나 개발사업 정보 뭐 아주 최첨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서서 접하고 정보를 하고 있는데 고급 정보들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인데 또 이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과중한 업무, 그러니까 누가 이거 검토해줘 저거 검토해줘,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또 이게 깊이 있게 정확하게 또 검토를 해줄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런 컨설팅이나
타당성 검토에 플랫폼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핫플레이 사이트가 타당성 검토의 플랫폼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수행하겠다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투자 방법, 부동산 투자 문화, 왜 투자하는지, 투자를 해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 방법, 의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핫플레이 사이트 오픈일 오늘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이자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노트북, 이게 고물 노트북, 저희가 개발 초기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중고 시장 저기 가가지고 막 다 버리는 것들 막 주워가지고요, 한 100대 정도 노트북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HP 지수 쭉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이 그림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P 지수,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HP 지수는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시지가는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튀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토지가 분할되었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좀 여러 제외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현재 시점 T0 시점에 공시지가를 말하는 거고요. T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3년 이후에 공시지가라든지가 어떨 것이냐.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내가 보유기간을 1년, 2년, 3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T값이 자동으로 설정되는데, 가장 최근에 가중치, 기울기, 증가율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주고 이후에 가는 것들을 다르게 주는 지수 평화법을 적용을 해서 HP 지수를 산정을 했습니다. 내가 3년치라고 한다면 아마 요 수치가 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10개의 전체 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10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어디가 빨갛냐, 어디가 핫하냐, 빨간 지역이 핫한 지역이다 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는 표현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주제별로도 추제가 가능하고요. 주소 검색만 넣으면 아까 수지 분석 기능, 그리고 물건에 대한 기본 정보, 다른 사이트 뭐 여러 군데 돌아가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도시계 시설 물건 저촉되는 거 보여줘, 뭐 이런 기능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하고 있고, 각종 물건에 대한 경공매 물건들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조건에 맞는 거 보여줘, 리스트 보여드리고 위치 보여드리고 세부적으로 검토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도시시설 물건, 경공매 물건들에 대한 조건 다 가능하고요. 위치 보기는 예를 들면 건축허가, 영업허가, 각종 데이터를 보여줘, 내가 궁금한 물건 주변의 상황들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트맵, 열지도로 어디가 핫하냐, 핫한 지역으로 줌인해서 들어가 보시면 거기가 왜 핫한지 또 알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예. 물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셔서 자리에 오시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 투자를 이해하는 시각, 관점,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오늘 이 변화되는 그런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뭐 감히 이제 그런 메시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